자, 책 316쪽을 한번 좀 펴놓으시고요. 과태료 500짜리 세부적으로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그 표 안에 보면 국장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뭐 지도감독을 불응했다든지 또 협회가 지도감독을 불응했다든지 이런 경우 이제 각각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원래 있던 겁니다. 근데 오른쪽 317페이지 넘어오시다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 국장이 500짜리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라 그랬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올해 시험에는 그러니까 내년 시험에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어떤 내용인가?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 18조의 3 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고 관련, 이제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개대상물 광고를 말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 광고 관련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 요구한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 18조 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역시 국장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이 법 위반에 의심되는 표시 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 요구에 불응한 경우라고 했죠. 이게 이제 어떤 경우이냐면 왼쪽 여백에다 한번 좀 간단하게 사례를 좀 하나만 적어놔 볼게요. 자, 일단 이 사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 1월에 우리 대치동 음마아파트 그 30평대 아파트가요 18억 정도 갔었거든요. 시세가. 그러니까 매물이 그 18억 정도 올라왔었는데 이게 지난주 보니까 2019년 12월 현재 얼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30평대 아파트, 음마아파트. 24억 5천, 뭐 24억 5천 이렇게까지 지금 가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떴죠? 6억이 떴잖아요. 6억이. 근데 이 6억이 1년 동안에 6억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6억이면 웬만한 무슨 값이에요? 그냥 집값이죠. 6억이 그냥 그 정도 이렇게 확 뛰어버렸는데 1년 사이에 그것도. 근데 이걸 유심히 한번 그래프를 보니까 1년 주기표를 보니까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간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한번 올라가고요. 이렇게 한번 가다가 갑자기 또 한번 올라가고 좀 가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올라가더라고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가격을 시장에서 뭐 한 2억씩 3억씩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이런 어떤 그래프 상에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할 말 없잖아요. 왜냐면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계속해서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저런 식으로 올라가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시장의 어떤 기능 자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다른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죠.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18억대에서 20억까지 어떻게 치고 올라가냐면 가령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확인한 건 아닌데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떤 짐작이냐면 가령 분녀회에서요. 뭘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부터 얼마 이상으로 올리자. 물건을 내놓자. 20억 이상으로 물건을 올리고 20억 미만으로는 절대 물건 내놓지 말자라고 분야에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다음 주부터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20억 이상으로 만약에 물건을 올리면 자연스럽게 18억, 19억 이런 물건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얼마로 올라요? 20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한 번에 올라간다고, 한 번에. 그리고 다음에 또 뭐 이제 3억 올라가는 것은 이런 형태로 해서 다음부터는 뭐 5억 이상 뭐 올리자. 뭐 예를 들자면 뭐 23억 이상 올리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게 된다면 이런 그래프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를 국토부에서 모니터링 기관을 이제 만들어서 계속 이제 이걸 모니터링 할 거예요. 내년부터 할 건데 이거를 전국의 모든 아파트들을 이걸 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럼 이런 세부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가령 제가 네이버에서 봤다 그랬잖아요. 네이버에다가 개공들이 물건 광고를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이 물건 광고를 하는 이 주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몇 년치 자료라든가 이런 정보를
국장이 이 자료를 일일이 국토교통부에서 이거를 자료를 뽑을 게 아니라 얘가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를 자료를 뭐 해달라고? 제출해달라고.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료 좀 뽑아줘. 아파트별로. 뭐, 그 다음에 뭐, 그 평형별로, 뭐, 시기별로 딱 뽑아줘.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안 하면 국토부에서 일일이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거를 요구를 해서 받으면 금방 어떤 이러한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걸 내년 8월 21일부터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제출을 할 수도 있지만 네이버에서 뭐 할 수도 있어요? 불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불응하면 국장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불응한 거에 대해서. 제재. 어떤 제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 네이버 같은 뭐 이런 세계적인 회사에서요. 이거 500만 원 부과한다고 엄청 무서워서 이걸 자료를 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제재로 보면 수위가 낮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를 뭐 취소시키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500만 원짜리 과태료 가장 현실적인데 문제는 이게 회수 제한이 없다는 거지. 안 주면 어떻게? 오늘 부과했는데 만약에 자료 안 줘? 그럼 어떻게? 내일 또 부과해. 또 안 주면 어떻게? 계속 부과해. 그러면 이제 한 10번 정도 부과하면 이게 신문이나 방송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지, 이제.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제 생각하겠어요? 나쁜 놈들이네. 뭘 국가에서 뭘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현실적인 데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되는데 이게 내년 2020년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 해서 얘를 통칭해서 이런 네이버 같은 애를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꼭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직방, 다방, 또 뭐 한방,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애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거를 말하자면 요구하고 불응하면 우회과태료를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이거는 국장 말고 할 사람이 없잖아요. 요거를 기억해 주시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요. 신설이 된 거라서 뒷장 넘깁니다. 318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사유가 좀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100만 원짜리 과태료에다가는 별 하나만 좀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유가 좀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개공하고 관련된 것들이라. 1.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기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과 관련한 신고가 4개가 있잖아요.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기간 변경 신고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 4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안 했다? 그럼 얼마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두 번째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이나 요일표나 이런 거를 뭐 하지 않았을 때? 게시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신고 안 했을 때? 이전 신고.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전 신고는 사후 며칠 안에 하죠? 자,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7일, 2번 10일. 10일 안에. 10일 안에. 주관식은 답변 못 하시는데 객관식이 참 강하시네요. 4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부동산 중개라는 5글자의 문자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등 뭐 거짓으로 표기하는 경우까지 해서 100만 원 과태료. 그 명칭 관련한 의무 위반이고 5번 부칙개공이 사무소 명칭에 뭐라고 문자를 사용했을 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8자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 부칙개공은요. 그것도 역시 100만 원 과태료고 6번째 우리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는 일정한 사항을 명시해 줘야 되죠. 뭐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연락처 그리고 성명 뭐 이런 것들을 기재해야 되는데 그거 누락했을 때를 말하는 거고요. 7번째 등록이 취소가 되면 며칠 안에 반납해야 돼요? 7일. 반납 안 하면 역시 1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8번에다가 따로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 경미한 위법이라 딱 봤을 때 이거는 좀 업무 정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가려낼 수 있는데 8번은 느낌적으로 보면 업무 정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8번이 백과태료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중개가 완성이 되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사고 쳤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 이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근거 자료를 제공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했다 이러면 얼마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업무 정지 아니라는 거 특히 주의하시고 맨 마지막에 시도의사가 부과하는 과태료가 하나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자격이 취소가 되면 며칠 안에 반납? 7일. 똑같아요. 등록 취소, 자격 취소는 다 똑같이 며칠 안에 반납? 7일 안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과태료는 굉장히 경미한 위법 행위에 있어서 부과하는 과태료구나.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는데 얘도 30년 시험 보는 동안 딱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출제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욕 한번 하고 그냥 틀려주면 돼. 요건 뭐라고?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욕하고 그냥 틀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뭐 일일이 더 너는 얼마 이하 이걸 어떻게 알아요? 뭐 그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자, 322페이지 제4절 행정형벌 뭐 이렇게 있는데 행정형벌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년 몇 천, 몇 년 몇 천이죠? 3년 3천, 1년 1천. 거기다 우리 각각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1번 제목 채색, 그 다음에 2번 제목 채색. 자, 그리고 형벌에서는 아까 뭐가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년 3천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좀 먼저 소개할게요. 3년 3천이 좀 더 중요한 이유는요. 3년 3천에 신설이 많아요. 신설. 그래서 일단 그게 중요한데 뭐가 신설인지 좀 잠깐 보여드리면 3년 3천 1번, 2번, 3번에 딸려있는 애 중에서 기억에서 디귿까지 있죠. 3번,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법제 33조 1항 5호 내지 제 9호 해가지고 밑에 기억에서 미음까지 5개 실어놨잖아요. 그 5개 중에서 디귿번에서 한번 이렇게 좀 선을 한번 해보세요. 디귿번에서 선을 한번 딱 갈라내고요. 여기까지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5개가 기존 거예요. 그러면 자 3년 3천에 해당이 되는 게 기존에 있었던 거 몇 개? 5개. 5개. 그러니까 1번, 2번, 3번에 딸려있는 기억, 니은, 디귿. 이게 원래 기존에 3년 3천이었다고. 근데 뭐가 지금 다 신설이 된 거예요. 니을과 미음과 그 밑에 4번 전체가 다 신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개가 신설이 되는 거야. 니을, 미음, 그 다음에 4번 전체가 신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출제위원이면 올해 3년 3천을 내겠어요? 아니면 1년 1천을 참고로 1년 1천은 신설된 게 하나도 없어. 당연히 3년 3천 내겠죠. 당연히 낼 거 아니에요. 신설된 거 뭐 알고 있는지. 그러면 새롭게 신설된 것은 당연히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니을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시세의 부당한 영향을 그러니까 이제 가격 같은 거 가지고 장난치는 행위들을 처벌하겠다라는 거죠. 누가 이런 위법 행위를 했다고요? 개공이. 이건 개공에 관련된 겁니다. 그 다음 미음 단체를 구성하여 역시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단체 구성하여 채색 한번 해주시고 제가 마저 읽어보고요. 단체를 누가 구성했는지 질문 드릴 거예요.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누가요? 역시 개공이. 그러니까 단체를 구성하여에다가 우리 채색하셨고 그 채색 밑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로 왼쪽으로 빼신 다음에 이것 또한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개공. 이것도 다 개공이에요. 니을번도 개공이고 미음번도 개공. 그래서 첫째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3년 3천. 그리고 뭐를 구성하는 거? 단체. 단체를 구성해서 신규 개업공인중개사 괴롭히는 행위. 이것도 앞으로 3년 3천 이렇게 부과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은 33조 2항이라고 되어 있죠. 33조 2항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기억에서 미음까지 5개 있죠. 그죠? 그 5개는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제 기억에서 미음까지 묻고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지는 금지행위니까 기억, 니은, 디귿 이 5개는 누구에게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누구에게나가 내용을 한 번만 읽어봐 드릴게요.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기억번 한 번만 읽어봐 드릴게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공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개공한테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 응? 개공 말고 이런 데서 얼마, 예를 들자면 봐요. 부녀에서 이번 주부터 20억 이상 올리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중개사무소에다가 통보를 하는 거야. 이번 주부터 얼마 이상으로 물건 받아주세요. 20억. 근데 여기 안 따라주는 중개사무소가 있으면 부녀에서 그 사무실에다 물건을 다 빼버리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이런 게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 거. 하나만 더 읽어드릴까요? 미음번 한번 볼까? 맨 마지막 거 미음번 우측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시세를 막 띄우려고 하는 행위를 이제 앞으로는 처벌하겠다. 이거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돼. 이 제도를. 근데 이걸 언제부터 시행이냐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이고요. 이게 지금 이런 걸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근데 이거를 언제 만들었다는 거야? 2월 21일부터. 그러면 이제 시범적으로 몇 개의 아파트 아마 시범적으로 이거 처벌하겠죠. 누구를 처벌해? 부녀회를. 근데 그 부녀회라는 거가 실제로 존재해요? 실제 존재하죠. 그럼 도대체 3년 3촌을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거야? 1번 부녀회장을 아니면 부녀에 소속된 전체 구성원 다. 전체 구성원 다를 처벌해야지. 그래야 저런 짓을 못할 거 아니야. 예컨대 부녀회장만 처벌하면 부녀회장 깜빡 갔다 오면 또 다시 그런 짓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를 다 처벌해야지. 이런 거를 이제 2월 21일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꼭 부녀회만 이런 게 아니라 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저런 짓을 결정하면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그 2달에 한 번 반상회를 하거든요. 반상회를 하는데 반상회 안 나가면 2만 원 내야 돼요. 참석을 하면 안 내도 되는데 2만 원 내야 되고 2번 안 나가면 그 뭐 이렇게 써붙여요. 몇 동 몇 호 반상회 뭐 이렇게 불참 해가지고 이렇게 써붙인다고 돈 얼마 냈다는 것까지 다 해놓고. 이제 나가야죠. 나가서 맨 쓸데없는 얘기만 해요. 뭔 얘기 하겠어요? 집값 몰리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이제 아파트 좀 오래된 아파트 사니까 재건축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고. 결론은 나고 안 나고. 결론은 안 나고. 뭐 이제 저 앞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얼마 올라갔는데 우리도 얼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하면 처벌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충 이해되셨죠? 그래서 니을, 미음 하고 4번 그 정도 3개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1천 중에서는 6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6번. 자, 6번에 지금 전체 채색을 한번 해보고 별표 2개만 잡을게요. 6번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이렇게 표현했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얘가 1년 1천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험에 잘 나오고요. 왜 잘 나오냐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 이렇게 우리 배워봤죠. 이걸 6자로 뭐라 그래요? 반의사 불벌죄. 나머지 죄는 보통의 죄인데 요것만 뭐다? 반의사 불벌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항목은 잘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4페이지 넘어오시면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벌은, 왼쪽 여백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양벌은 뭘 좀 그려보냐면,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양벌이라는 거는 같이 처벌하겠다, 양쪽을,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개공이 있고요. 개공이 누군가를 고용을 하면, 그 고용당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고용인이라고 부르고, 고용인은 일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게 중개 업무든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든 뭔가 일을 하잖아요. 왜냐면 일을 안 하면 잘릴 테니까.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고용인을
징역을 보내거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네, 그럼 이건 징역과 벌금을 고용인이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특히 뭐를 받을 수 있어요? 징역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면 이 고용인 억울하다, 억울할 거 없다? 억울하죠. 왜 억울해? 남한 처벌받으면. 개공이 시켜서 한 짓인데 남한 처벌하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같이 처벌할 건데 누구를 같이? 개공을 같이 처벌할 거예요. 이거를 양벌이라 그래요. 자, 중요한 거는 양벌이 양방향 양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 잘못을 했을 때, 고용인이 잘못을 했을 때 개공을 처벌하는 이런 양벌은 있어도 누가 잘못해서 개공이 잘못을 해서 고용인을 처벌하는 일은 절대 없다. 네, 그런 일은 없다. 여러분 소공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어느 날 만났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소공이 나 이번에 징역 가야 돼. 왜? 우리 개공 때문에. 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그런데 이제 이거 고용인이 처벌받은 내용을 가지고 개공을 처벌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개공에는 개인인 개공도 있지만 누구든 개공이 있어요. 법인인 개공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럼 법인인 개공이 존재하면 징역과 벌금형 중에서 뭐를 가할 수는 없어요. 징역형을 가할 수는 없잖아요. 징역형은 신체형이니까 사람한테만 부과하는 게 징역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되는 것 중에서 뭐는 빼고 징역형은 빼고 누구 때문에? 법인 때문에. 뭐만? 벌금형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형만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개공은 누구 때문에 벌금형? 고용인 때문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받는다면 이게 자체가 뭐예요? 양벌 규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공은 고용인 때문에 벌금 받으면 이것도 전과가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이것도? 네, 그래서 이거는 면책 규정이 하나가 있어요. 면책. 면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책임을 면한다. 네, 이 면책 규정이 있는데 그 면책 규정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면책 규정이 뭐가 있냐? 한번 봅니다. 단서가 있는데 내용 동그라미 2번 다만부터 면책 규정입니다. 그 개공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뭔 말이에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예, 면책이 있습니다. 질문이요. 개공이 고용인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는지를 개공이 증명한다. 아니면 검사가 증명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그건 개공이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증명해야 돼? 검사가. 이러저러해서 당신은 게을리했어. 이렇게 증명하면 벌금형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검사가 증명 못하면 과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공은 고용인이 가령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같은 걸 쓰게 만드는 게 유리하죠? 업무일지 같은 거. 그래서 거기다 코멘트 같은 거 써놓고 관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뭐를 쭉 보셨냐면 공인중개사 법령을 보셨는데요. 이게 1편이잖아요. 자, 책 두께 한번 잠깐 볼까요? 책 두께. 네. 책 두께 보니까 절반 약간 넘어갔죠? 네, 여기까지 30문제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30문제. 네, 그러니까 문제는 절대적으로 어디서 많이 나온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럼 이제 나머지 10문제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제 나머지 2편하고 3편에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과목에서는 고득점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편에 있는 1편이 단연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편으로 넘어갈 건데 2편에 보면 2편 제목에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는요.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세 가지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랑 토지 거래 허가 제도랑 그리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 제도랑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다룰 거예요. 자, 332페이지 두 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거 보시기 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왜 만들었는지 먼저 한번 읽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 1조. 우리 중개사법도 법제 1조에 뭐가 있었죠? 재정 목적이 있었는데 이 법에도 법제 1조에 뭐가 있어요? 재정 목적이 있네요. 그걸 한번 좀 보도록 하는데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신고 동그라미 허가 동그라미 신고 동그라미 허가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제 신고 동그라미 하셨죠? 그 동그라미 하신 거 위로 빼셔가지고요. 이 신고는 한국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내국인이라고 쓸게요. 그냥 내. 그 다음에 외국인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외국인 모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허가도 동그라미 하셨죠? 이 허가도 위로 빼가지고요. 두 개 위로 빼볼게요. 한국 사람이 받는 허가가 있고요. 외국 사람만 받는 허가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고 두 개, 허가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네 가지 제도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공통적인 목적 하나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비슷한 말이 있었잖아요. 공인중개사법. 거래 질서는 없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응? 국민경제 이바지. 국민경제 이바지가 공인중개사법에도 재정 목적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재정 목적이잖아요. 자, 우리는 국민경제 이바지하고 싶어요? 아니면 가정경제 이바지하고 싶어요? 우리는 가정경제 이바지하고 싶은데 자꾸 우리 보고 무슨 경제 이바지하라네? 국민경제. 이게 참 신기하죠? 국민경제. 일단 그걸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정도는 모르셔도 좋지만 국민경제 이바지는 공통적인 우리 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의 공통어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몇 개 있는데 간단히 좀 먼저 보고 넘어가죠. 법제 2조에 보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민법 99조 1항의 부동산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런데 이 법에서 부동산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토지 또는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죠? 좀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뭐를 말한다? 권리. 권리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하나만 잡으시고요. 그 동그라미 위에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은 아닌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소유권이 된대. 두 개. 분양권, 입주권. 그걸 적어 볼게요. 분양권, 입주권. 나중에 이제 이거는 구분하시는 거는 공법 시간에 공법쌤이 얘기하실 거예요. 분양권, 입주권. 법으로만 따지면 분양권은 통상 주택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은 무슨 법 적용을 받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뭐 이런 법에 적용을 받는 게 이제 입주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3호에 보니까 거래 당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래 당사자라는 거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그러니까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해서 우리 자연스럽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뭐만 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는 건 뭔 뜻?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는 거죠.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봐야 되는데 333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은 이따가 제가 보기로 하고 이 신고 제도에 먼저 개관을 좀 잠깐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관을 좀 제가 잠깐 필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좀 광범위하고 이거 책으로 봐가지고는 되게 어려워요. 내용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제도라서 간단하게 요약을 좀 먼저 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요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34페이지, 334페이지 맨 위에 보면 박스가 하나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를 다시 좀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필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하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네, 요거 정도만 아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완벽하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예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제. 자, 일단 적용 지역은 전국입니다. 도서상간 지역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섬 지역까지? 예, 네,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제도고요. 그 다음 신고 의무자를 좀 살펴보는데 신고 의무자는 일단 거래 당사자가 있고요. 국가 등이 있고 개공이 있고 그래요. 자, 근데 이거 신고 의무자 이렇게 쭉 나열하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거래 당사자보다는 국가 등이 우선순위고요. 국가 등보다는 개공이 우선순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공이 중개하지 않는 거래도 있나요? 네. 그럼 개공이 빠질 수 있죠. 거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와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다 빠질 수 있어. 그럼 이게 빠지면 누가 해야 돼? 무조건 거래 당사자는 해야 돼요. 원칙적인 의무자니까. 근데 일반 사인과 국가나 지자체, 여기 등은 지자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국가나 지자체하고 거래할 수 있어 없어요? 물론 개공을 통하지 않고. 그러면 신고 누가 해야 돼? 국가 등이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누가 중개했다면?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이 최후에 신고를 해야 돼. 자, 그러면 개공이 있다 이러면 무조건 개공이 신고합니다. 네, 그러면 누구랑 누구는 신고하지 않아요. 국가나 거래 당사자는 신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공이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우리가 배워야 하는 부분이고 매년 2문제 이상 나오는 거죠. 2개, 3개 정도 문제가 나와요. 이쪽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그 다음 이제 신고 의무자 보셨고요. 신고 관청은 어디냐? 어디가 달 거냐? 물건 소재지. 시군구에 가서 신고할 건데 물건 소재지입니다. 뭐 소재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실 거냐면 사무소 소재지 아니라는 거 주의. 사무소 소재지 아니에요. 자, 우리 동작구 개공이 서초구 토지 중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어디다 신고? 서초구청에다 신고해야 돼. 왜? 물건 소재지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사무소 소재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실 거고요. 예, 다음 신고 기한은 이게 원래 60일이었거든요. 원래 60일인데 내년 2월 21일부터 이걸 땡기겠다는 거야.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며칠로? 30일로. 그래서 체결일로부터 30일로 이미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30일만 기억할게요. 그다음에 신고 대상 물건과 계약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신고 대상 물건은요. 첫째 토지가 있어요. 두 번째 건축물 있고 그 다음에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같은 말로 지위라고 그러기도 해요. 아직 소유권은 아니니까. 네. 자, 그러면 토지, 건축물, 권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뭐 하였을 때 신고할 거냐? 매매하였을 때 신고한다 그랬죠, 그죠? 매매. only 매매인데. 자, 제 질문에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부동산 거래는 대부분 중고 거래이다. OX. 부동산은 대부분 중고 거래이다. 중고 쓰던 거. 중고 거래이다. OX. 자,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하나 사. 그러면 남이 쓰던 거 삽니까?
아니, 분양받기도 하지만 쓰던 거 사기도 하죠. 근데 그 어떤 게 더 많아? 쓰던 거. 그 95% 이상은 다 쓰던 거예요. 중고 거래를 매매라 그래. 중고 거래를. 네. 근데 새로 만들어서 받는 것도 있죠. 그걸 공급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만 신고한다고. 그러니까 뭐하고 뭐만 신고한다고? 매매하고 공급 계약만. 네. 근데 사실 공급 계약도 매매랑 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최초로 공급하는 거. 처음, 이거는 중고 거래. 예. 요거 세 개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 예, 시험 아주 잘 나옵니다. 토지 건축물 권리에 대해서 뭐하고 뭐 했을 때? 매매와 공급 계약했을 때. 예. 권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권과 무슨 권 들어간다 그랬죠? 분양권, 입주권. 예, 요거까지 예,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6번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방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전자적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방문한다는 건 어디 가서 구청에 가서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자적은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입력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대리 가능할까요? 아니면 대리 불가할까요? 대리 가능하고요. 바쁘면 뭐 다른 사람 보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개공이 바빠. 네. 그럼 누가 가면 되겠어요? 소공 보내면 되겠지. 중개보조원은 안 될 것 같죠? 느낌적으로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개공이 바빠? 그럼 누구 보내야 돼? 소공만 가능해요. 네. 근데 중개보조원밖에 없어. 소공은 고용을 아예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바빠도 개공해야 돼. 네. 바빠도. 네. 자, 이제 전자적 신고는 대리할 수 없다. 네. 얘가 또 의외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전자적 신고를 대리할 수 없는 이유는요, 물리적으로 안 된다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이런 거죠. 뭐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할머니 신용카드를 가지고 손녀딸이 할머니 옷을 하나 사드리려고 해요. 할머니 신용카드로 손녀딸이 할머니 옷을 사드리려고 해. 뭘로? 그러니까 아니 저 홈쇼핑에서. 네. 그러면 그 누가 산 거로 홈쇼핑 회사에서는 이해할까요? 왜 할머니가 손녀딸이 대신 해줬는데? 그게 할머니 카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식을 못 하는 거야.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적 신고에 있어서는 누가 했는지, 본인이 했는지, 대리인이 했는지 인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방문 신고는 대리인이 왔는지 본인이 왔는지 확인 가능하죠? 대리 가능하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 후 처리는 신고 필증을 교부하는데, 이 신고 필증의 용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신고 필증의 용도가 중요하다. 그럼 이 신고 필증은 뭐 할 때 쓰일 것 같아요? 일단 그 공시법하고 좀 관련이 깊어요. 등기할 때. 네, 그래서 신고 필증은 등기 시에 첨부를 해줘야 돼. 무슨 등기할 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매하고 공급계약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되잖아요. 등기할 때 이게 들어갑니다. 뭐 대신? 무슨 계약서? 5글자. 그러니까 매매계약서 중에서도 왜 관청에 가서 도장 받는 제도가 있잖아요. 거민계약서. 거민계약서라는 거 들어봤죠? 네. 거민계약서 대신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등기 지금 진도 나가고 있어요? 등기 시간에 그거 배운다고. 거민계약서. 그럼 거민계약서 대신에 뭐를 첨부한다? 신고 필증을 첨부한다. 네, 이렇게 기억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쪽에서 꼭 핵심적으로 아셔야 될 거 7가지를 보셨고, 하나 더 정리하면 타 제도와의 관계, 이거를 좀 봐야 되는데, 얘가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있어서 책을 좀 가지고 먼저 본 다음에 이건 나중에 좀 봐드릴게요. 이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제가 8개를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8개는 꼭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네.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몇 페이지 와보시냐면 334페이지 오시면 뭐 신고 대상 해가지고 이 표로 여러 가지 정리해놨잖아요. 근데 이거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일단 물건 3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물건 3개. 토지, 건축물, 권리, 뭐 혹은 지위에도 좋고, 그 다음에 무슨 계약 했을 때 매매 계약하고 공급 계약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335페이지 오시면 신고 방법 뭐 있는데 방문 신고랑 전자적 신고가 있다 그랬죠? 예, 그리고 사항에 보면 신고 사항이라는 게 있는데 신고 사항. 자, 1번부터 8번까지를 한번 보시면서요. 이런 거 들어가네. 한 가지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조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흥미로운지. 한 가지 흥미로운 거. 흥미로운 거 없으면 있을 때까지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아니 그것 뭐 투기가일지구도 흥미로운데 가장 흥미로운 거는 실거래 가격이 흥미롭지 않나요? 가장 흥미로운 건 실제 거래 가격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왜 하는 거냐면요.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실거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 2006년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 제도 전만 하더라도 뭐를 아주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업다운 계약서 많이 썼잖아요. 업다운 계약서. 네,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는 못하게 하고 무슨 가격을 신고해? 실거래가. 그래서 실거래가로 이제 앞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답변하신 대로 투기과열지구 관련해서 잠깐 좀 읽어봐드리면 8번에 투기과열지구 안에 밑줄 번호 1번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투기과열지구 안에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에다가 밑줄 2번 네, 그리고 실거래가 얼마 이상 3억 원 이상 밑줄 3번 이 세 가지 기준이 충족이 되면 두 가지 신고해야 돼. 두 가지. 추가적으로 뭐하고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라고 하는 거까지 두 가지를 신고해야 된다. 뭐랑 뭐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보통 투기한다면 사람들이 뭘 갖고 투기해요? 주택. 주택 가지고 투기하니까 주택은 어느 지역 안에 있는 주택? 투기가일 지구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실거래가 3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해라. 질문. 서울특별시 10억짜리 오피스텔 매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에 10억짜리 오피스텔 매매하였다.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써낸다, 안 써낸다? 안 써냅니다. 왜 안 써내요? 주택이 아니니까.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넘기시면 거래 유형에 따른 신고해가지고 1번 제목에 거래 당사자 직거래 시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그냥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 당사자 직거래했다는 건 누구 없이? 개공 없이. 그럼 누가 신고? 당사자가. 얘가 가장 그 원칙적인 의무자죠. 내용 볼 거 없어요. 오른쪽 337페이지 오면 유형이 뭐 있어요? 거래 당사 중 어느 일방이나 쌍방이 뭐일 때? 국가 등일 때. 그러면 누가 신고? 국가 등이 신고한다. 국가 등이. 그리고 3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개공의 중개 시. 요게 제일 중요하죠, 뭐. 우리는. 개공이 중개하면 무조건 누가 하고? 개공이 해야 돼요. 개공이 중개한다. 공동중개했으면 둘 다 한다? 아니면 한 명만 하면 된다? 공동중개. 개공이 2명이야. 응? 공동으로 해야 돼. 한 명 하면 안 되고요. 공동. 원래 당사자도 공동이니까 이 신고는 공동으로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있는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방문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개공을 대리하는 건 누구밖에 안 된다고요? 소공. 그럼 중개보조원은 신고 대행이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 오시면 전자계약 시스템의 입력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전자적 신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적 신고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고 내용의 검증 관련해서는요. 맨 앞장에 오시면 그림 하나 있었어요. 333페이지. 그 그림이 검증하는 건데 그걸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333페이지. 1번의 거래 당사자나 2번의 개공이 신고관청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 신고관청은 그거를 누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넣어요. 국장이 운영하는 검증 시스템에 그걸 입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적정성을 검토를 하는 거죠. 컴퓨터에다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높게 들어왔어, 너무 낮게 들어와서 이걸 다 잡아내요. 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세부적인 조사를 할 거야. 세부적인 조사. 그리고 만약에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그냥 통과해서 신고표증 교부하고 이제 끝나는 거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시군구는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시군구 밑에다가. 시군구는 무슨 세를 과세하는 관청이냐면 지방세. 네, 이거는 지방세 과세용으로 쓸 거고요. 자, 근데 실거래가를 알게 되면 실거래가, 부동산에 대한 실거래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방세만 과세해요? 아니면 국세도 과세해요? 왜? 취득세는 지방세니까. 취득가액을 알게 됐어. 그럼 자연스럽게 그게 곧 누군가의 양도가액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누가? 세무관서의 장이죠. 그 세무관서의 장 위에다가 적어볼게요. 밑에다 적으면 좀 헷갈리니까. 세무관서의 장은 무슨 세? 국세. 국세 중에 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 제도는 무슨 세랑 무슨 세를 과세하려고 하는 제도다.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실거래가로 과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업다운 계약서 이런 거 문제 못하게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제도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 내용적으로 다 보셨는데 조금만 쉬었다가 세부적인 거랑 이거랑 또 관련해서 타 제도와의 관계가 좀 있잖아요. 그거까지 한번 연결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